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물 인터넷이 어떤 뜻인지를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사물 인터넷 제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물 인터넷 관련된 환경에서 주요 이해 당사자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에 연결된 어떤 물건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이 각광을 받았던 게 바로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 1월 달부터 이제 각광을 받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하이퍼 서클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표가 뭐냐면 가트너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매년 초에 발표하는 기술 트렌드를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트렌드를 통해서 어떤 거를 표시해 주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이런 기술 트렌드에서 이 IoT는 2014년도에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이 표가 사실은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 거품이 끼는 단계, 거품이 꺼지는 단계, 그리고 시장에 안착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메인 기술로 크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2014년에 요쯤에 위치를 했고요. 현재는 이런 사물 인터넷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런 단계를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장 예측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0년 이후가 되면은 사물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아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서서히 진화하는 기술이고요. 이 트렌드를 타는 대표적인 기술 몇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06년도에 이 그래프에 처음 등장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 사내 개발자 행사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바로 그 용어의 이름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라는 용어가 2006년도에 처음 등장을 해서 나왔고,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뜬구름 잡는 얘기였죠. 처음에는 뭐 데이터를 뭐 서버 환경에다 저장을 시켜갖고 어쩌고저쩌고 처리 가상화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때 뭐 비관적인 얘기가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 주위에 거의 모든 사람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고 계신 스마트폰 계시죠? 대부분 구글이나 그 iOS를 구글이나 애플의 폰을 쓰고 계실 건데요. 이런 폰들은 대부분 그 전화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글이나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인지도 모르고 거의 날마다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기술들이고요. 또 하나 유사 기술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보통 2011년도에 이제 핫한 기술로 언급이 됐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 다양한 분석을 해서 뭐 예측을 한다라는 장밋빛 예상이 많이 됐습니다. 현재는 좀 시들한데, IoT는 빅데이터하고 아주 민첩하게 연관되어 있죠. IoT는 온갖 종류의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취합합니다. 아주 많은 데이터를 어디다 취합하냐면 인터넷 IoT라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쌓죠. 이렇게 쌓인 아주 큰 데이터를 텐서플로우나 이런 AI 분석 엔진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개인화된 서비스로 내려보내줍니다. 보통 개인화된 서비스는 스마트폰 같은 걸 활용해서 내려보내주죠. 그래서 지금 이런 빅데이터, IoT, 뭐 클라우드 이런 용어들은 전부 다 이런 용어로 통일돼서 불리기도 합니다. ICBM이라고 통일돼서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의 연결고리죠. IoT가 I고요. 클라우드가 C입니다. B는 빅데이터고요. M은 모바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그 ICBM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했고요. ICBM을 통해서 다양한 사물 인터넷 제품들이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런 취합한 부분에다가 AI 같은 소프트웨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모바일 서비스를 내려보내서 어떤 가치를 증폭시켜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트너 그래프, 하이퍼서클 같은 그래프에서 표시하는 이런 기술들은 메가 트렌드 기술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 IoT는 그 2014년도에 가장 핫한 기술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IoT에 대한 전체적인 그래프가 이제 여기 표시가 되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태동기 기술, 그 다음에 거품기 기술, 그 다음에 거품이 빠지죠. 실패 사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재조명기, 그리고 이제 시장 안착하는 단계로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되는 메가트렌드 기술이고요. 기술 진화 방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기술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ICT 관련된 기술들은 컴퓨터 사이즈만 봐도 점점 기계가 작아지죠. 초창기의 메인프레임은 굉장히 큰 크기를 갖고 있었고, 이 큰 크기가 PC 크기로 작아지고, 다시 스마트 디바이스 크기로 작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손톱보다 작은 아주 미세한 그런 칩으로 작아지는데 성능이 훨씬 좋아지는, 즉 기술이 발전되면서 소형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은 점점 낮아지는 이런 기술 진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계로 진화가 되고 있고요. IoT는 사실은 2014년에 핫한 용어로 떠올랐지만 유사한 컨셉이 예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990년대부터 유비쿼터스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그 다음에 머신 투 머신, IoT 또는 IoE라고 해서 모든 걸 인터넷에 연결하자, 이런 용어들로 계속 확장이 됐었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기본 개념은 1990년대 초반에 NC, 네트워크 컴퓨팅이라고 언급됐던 부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런 다양한 사물 인터넷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도 초반에 홈 네트워크 유비쿼터스하고 현재 사물 인터넷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기본적인 아키텍처나 구성 요소는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2000년도 초반만 해도 디바이스 구축 비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고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무선 통신망에, 유무선 통신망에 가입했고요. 자기 비용으로 직접. 그 다음에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거의 모든 소비자가 자기 돈을 내고 구입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주위에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고가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비쿼터스가 추구했던 방향, 홈 네트워크가 추구했던 방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주위에 확장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oT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IoT를 인터넷에 연결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할 때 지금 보시는 장표를 좀 자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웹을 IoT 1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웹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IoT가 이제 디바이스죠. thing이 PC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PC는 큰 화면과 키보드, 마우스 같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입력 장치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PC 환경에서 이런 웹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기획할 때는 큰 화면에 맞는 UI, UX, 그리고 키보드 입력과 마우스 입력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당시에 큰 화면에 화려한 UI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 당시 웹 기술의 표준은 HTML4였습니다. 이 포가 이제 정적인 화면이죠. 그래서 좀 동적인 화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연구됐던 게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에서 니아 솔루션들이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이 대표적인 니아 솔루션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했던 액티브엑스 같은 기술들이죠. 그래서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아주 중요한 UI, UX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현재에는 HTML5 표준을 통해서 이제 웹에서 디폴트로 기능이 구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2000년도 초반의 최신 기술이 가장 시장에서 퇴출돼야 되는 안 좋은 기술로 인식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 초반에 니아가 많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니아 기술이 플래시, 액티브엑스, 실버라이트,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2010년으로 넘어오면서 이 모바일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웹하고 똑같은데 연결된 장치가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스마트폰하고 PC를 비교해 보시면 화면 크기부터 다르죠. PC는 동시에 화면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 창을 띄울 수 있지만 스마트폰, 특히 애플이 만들었던 아이폰 초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에 올라가는 작은 사이즈 화면에 한 기능에 집중해서
뿌려주는 UI UX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력 장치가 키보드나 마우스가 아닌 손가락이었죠. 그래서 손가락 기반의 입력 장치.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모바일에 대한 새로운 UI UX 컨셉과 성공 사례를 만들게 됐고 2010년 이후로 이런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에서는 UI UX 컨셉이 작은 화면, 그 다음에 손가락 입력 방식에 맞춰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와 그런 사용자 패턴이 등장하게 됐죠. IoT는 PC, 스마트폰 이외에 집에 있는 거의 모든, 우리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자는 컨셉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항을 컴퓨터에 인터넷에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존 어항에다가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 연결 장비와 그 다음에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모듈을 꽂죠. 그래서 여기 온수도 센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온도, 조도 센서가.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인터넷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계속 올린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클라우드 서비스에. 그리고 스마트폰에 보니까 물고기 게임이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 게임과 클라우드 연결되는 데이터를 잘 조합을 시키면 이런 걸 만들 수 있겠죠. 다마고치 물고기.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스마트폰 게임과 연결돼서 예를 들어서 그 온도가 떨어지면 스마트폰에 있는 물고기가 아이 추워. 그 다음에 어두워지면 스마트폰에 있는 물고기가 어두우니까 좋은 꿈 꿔, 나도 잘 거야, 이런 식의 감성을 자극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기획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류의 제품을 만들 때는 기존에 아무것도 없던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가치를 증폭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IoT는 기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제품들을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확보한 인프라, 클라우드, 인터넷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기존의 PC와 모바일을 통해서 확보됐던 다양한 리소스를 결합시켜서 가치를 좀 증폭시켜보자. 새로운 가치를 증폭시켜서 경쟁력을 좀 배가시켜보자. 그래서 거의 모든 우리 주위의 사물을 연결해서 어떤 걸 해보자라는 걸로 현재 확장되고 있습니다. IoT 산업은 기존에 나왔던 인베디드, 모바일, 클라우드에다가 산업 도메인의 특성에 맞는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최적화시켜서 결합시키는 모델입니다. 즉, IoT는 신기술이 아니라요. 기존에 나왔던 기술은 임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인베디드 하면은 보통 CPU 칩 같은 거죠. 2000년도만 하더라도 PC CPU가 1기가만 넘어가도 정말 좋은 PC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성능이 굉장히 좋죠. 아주 작은 사이즈에 들고 다니면서도 과거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베디드 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모바일 관련된 기술은 뭐 무선 통신 속도만 봐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클라우드는 뭐 예전하고 다르게 글로벌 인터넷을 처리할 수 있는 아주 큰 환경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즉, 기존의 ICT 기술들이 서서히 발전하면서 성숙도, 기술의 임계치가 많이 무르익은 거죠. 이런 무르익은 기술들을 에다가 기존 제품, 기존 산업에 ICT가 적용 안 됐던 제품들에다가 연결을 시키고 인터넷에 여기에 인베디드 모바일 클라우드의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고객 서비스를 결합시키면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이 시장에서 팔릴 수 있다라는 게 바로 IoT 산업의 기본 접근 방향입니다. 그래서 IoT 산업 맨 처음에 얘기 나올 때 가장 먼저 이런 시제품을 만들었던 회사가 기술 회사가 아니라 이 마케팅 회사, 나이키는 이제 뭐 우리가 알기로는 스포츠 의류나 신발을 만드는 회사지만 사실상은 이제 제조는 대부분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하죠. 실제 나이키는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기획을 통해서 IoT 제품을 알렸던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플러스, 그 다음에 퓨얼밴드 같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ICT 기술을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산업군과 접목시키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었습니다. 뭐 스페로 같은 회사는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기존의 장난감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어떤 가치를 증폭시켰고, 이 스마트폰과 이 장난감을 뭐 AR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소비자한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뭐 게임기를 개선하는 그런 걸 보여줬었죠. IoT 산업이 사실 2014년도에 붐업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시는 네스트의 온도 조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도 조절기는
2014년도 1월 달에 구글이 이제 인수하면서 큰 화제가 됐고요. 이 온도라고 하는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화된 에너지 절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기로 이렇게 주목을 받았고, 여기에 IoT라는 항목으로 구글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전 세계적인 IoT 신드롬을 일으킨 그런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이런 IoT 기술하고 접목되는 드론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 산업, 전통 제조업과 기존의 모바일 시스템의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필립스의 휴라든지 벨킨의 위모 같은 스마트 스위치들, 이런 종류들이 IoT 제품들로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IoT 비즈니스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살던 산업 생태계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레토 법칙은 8대의 가르마 법칙이라고 불리죠. 파레토 법칙의 뜻은 이런 거죠. 시장에 어떤 회사가 10개의 제품을 출시하면 그 중에 2개가 시장에서 살아남고 이 2개가 전체 수익의 80%를 책임진다라는 법칙입니다. 이 파레토 법칙의 반대말이 롱테일 법칙이죠. 롱테일은 반대로 시장에 팔알에 펼쳐져 있는 이 다양한 제품들이 전체 매출을 끌고 간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에서는 파레토 법칙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근데 2000년도 넘어가면서 아마존이 온라인상에서 책을 파는 데 있어서 봤더니 실제 유명하지 않은 책들이 전체 매출의 80%를 끌고 간다라는 걸 발견했고, 여기에서 왜 2.0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아이디어 기반의 경제 시스템, 롱테일 법칙이 실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IoT 비즈니스는 이런 아이디어 기반 제품, 롱테일 시장에서 사실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제품이 뭔가 한번 보면은요, 여기 보시는 투스브러쉬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칫솔과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연결시키고, 칫솔에서 이제 모션 센서를 달아서 칫솔질 하는 정보를 스마트폰에 기록을 남겨줍니다. 이 제품의 초기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면 아이 키우는 엄마가 냈죠. 보통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면 화장실 들어가서 칫솔질 하고 오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이 키우는 엄마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됐죠.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저 제품 좋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들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 시장에 출시를 했고, 현재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런 제품들이 한 1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옆에 보시는 에그마인드는 좀 더 재미난 제품입니다. 에그마인드는 냉장고에 있는 계란을 스마트폰 앱에 표시해 주는 거죠. 계란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제품은 70불 정도에 판매가 되는 제품인데, 이 제품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사람은 건망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트에 가서 항상 고민에 빠진 거죠. 우리 집 냉장고에 계란이 몇 개 남았는지, 계란이 없으면 사가야 되는 거고 있으면 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 기반의 제품을 만들게 됐고, 역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물론 이 에그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투스브러쉬하고 다르게 시장에서 그렇게 호응을 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존의 이런 에그마인드 형태의 제품들은 기존 파레토 경제 시스템에서는 시장의 진출 자체가 매우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이 회사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모여서 제품을 기획하는데 이런 류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아이디어 기반 생태계에서는 이런 류의 제품들도 일정 부분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IoT는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파레토 법칙이 작용했던 부분, 그 다음에 롱테일 법칙이 작용하는 아이디어 경제 시스템에서 다양한 형태의 확장을 통해 시장에서 매우 큰 포지션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측 기관들이 향후 10년 안에 시장에 수백억 개의 IoT 관련된 제품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도 2014년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IoT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그 다음에 규제에 관련된 부분, 제품화 부분, IoT 관련된 표준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내외 다양한 대기업들, 그 다음에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달려붙어서
이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oT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ICT라고 하는 기술 환경을 바탕으로 놓고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IoT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사물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게 바로 IoT의 본질입니다. IoT 제품들 초기에는 스마트워치 같은 제품들이 많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스마트워치 해가지고 어떤 기능, 소비자한테 새로운 세상에 없는 기능을 제공하고 돈을 달라라는 모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소니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앱스토어에 수백 가지 앱을 제공했죠. 그래서 손목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어요. 이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돈을 주세요 라고 했지만 소비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또 여기에다 하는데 돈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 반응이 좋진 않았죠. 이에 비해서 루모라고 하는 그 자세 교정하는 이런 장치는 시장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루모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 기능만 집중하죠. 허리춤에 이렇게 차면은 루모라는 제품을 이 자세 교정하는 게 스마트폰 앱하고 연동돼서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자세가 조금만 삐뚤어지면 이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각종 이야기를 진행해 주죠. 그래서 사실 누모라는 제품은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너무 이렇게 자세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사용성이 나쁘죠. 계속 잔소리 하니까. 근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누모의 잔소리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체계가 굉장히 비싼데요. 미국에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이 이제 허리 관련된 질환들이죠. 미국에서 병원에 비싼 의료비가 책정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한테 이런 누모를 채워주면 완치율이 빨라지겠죠. 병원에서 빨리 퇴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 차면은 찰수록 자기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누모의 잔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동기가 되고요. 반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저 누모를 채워서 환자를 감시하면서 빨리 퇴원을 하면은 자사 이익이 되는 거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 누모를 채움으로써 실제 완치율이 높아지고 병원의 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누모가 좋은 제품이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똑같은 가격대의 그 스마트워치에 비해서 누모는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특수 영역의 반응에서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IoT 서비스를 기획할 때는 소비자의 가치를 어디다 맞출 건지 실제 소비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서비스 아키텍처 기획과 제품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중심으로 기능을 구현할 건지 아니면 소비자 만족도를 통한 가치를 증폭시킬 건지에 따라서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장단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IoT 산업 도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IoT를 웹, 모바일, IoT로 확장시켰을 때 웹이라고 하는 2000년도 초반의 웹의 시대에는 사실 기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 IoT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은 기존 생태계하고 상관없이 가상의 영역에서 홈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쇼핑몰을 만든다거나 하면서 IoT 관련된 그들만의 영역을 일정 부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산업 생태계에 실제 영향을 주는 게 별로 없었죠. 초창기에는. 덕분에 가상의 세계에서 검증되는 서비스를 현실에 내려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게 사실 갭이 컸기 때문에 현실 생태계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어떤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늦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한 10년, 15년의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모바일로 이제 2세대 IoT를 정의하시는 모바일로 변이되면서 이게 이제 속도가 달라집니다. 모바일은 가상과 현실이 경계에 있는 거죠. 모바일은 기본적으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치 기반 서비스로 가장 주목받았던 게 바로 소셜 커머스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 갔더니 쿠폰을 제공해주고 어떤 위치에 갔더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예를 들어서 오토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 서비스 중에 가장 주목받는 서비스가 배달 관련된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존의 동네에서 어떤 음식 가게 배달 업종에서 가장 유명한 게 중국집이니까 중국집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중국집을 내가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실제로 이런 거 운영하면서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쟁력의 핵심은 뭐냐면 열심히 그 중국집의 번호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자극적인 전단지도 만들어서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냉장고에 전화번호를 붙이기 위해서 뭐 병따개부터 시작해서 뭐 성냥갑까지 이런 걸 많이 돌렸어야 되죠, 사은품을.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죠.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죠? 지금은 모바일 서비스, 뭐 배달의 민족 같은 데다가 울트라 캡숑 무슨 광고를 내는 거죠. 상위단에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 그리고 거기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서 일종의 홍보를 막 적극적으로 해줘야죠. 뭐 사장님, 뭐 양이 너무 많아서 뭐 좋았어요. 뭐 너무 맛있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여기에 접속을 안 하는 거죠. 그 기존에는 뭐 주말에 집에서 쉴 때 뭐 전단지 찾아서 번호를 일일이 찾아서 그거를 갖고 전화해서 주문을 했다면, 지금은 간단하게 스마트폰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클릭하고 주문을 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생태계, 즉 중국집 같은 외식업 하는 사람들이 가상의 세계의 기술인 모바일의 오토 서비스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사실 자기 생업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IoT는 모바일보다 좀 더 파괴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IoT는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 곧바로 ICT 기술을 접목해서 서비스 가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oT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검침원을 대체한다거나, 이거 한번 설치하면 검침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IoT 디바이스를 활용한 어떤 뭐 스마트 어항을 만든다거나, 기존의 어항에다가 IoT 기술을 접목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접목해서 다마고치 물고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하는데 비용 효과가 뭐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선 비용 차이가 크게 안 나는데 감성팔이가 가능한 다마고치 어항을 살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어항을 살 것인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한 번에 몰릴까요? 이거에 이렇게 몰리는 속도는 기존의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이 텀이 줬던 그런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은 IoT가 본격화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와닿지 않지만, 어느 순간 IoT 기술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찾아왔을 때 순간적인 절벽으로 기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지금 IoT 산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IoT 산업은 제조업 기반에도 굉장히 큰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위기이자 기회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필립스에서 만든 휴라는 전구입니다. 이 필립스에서 만든 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필립스라는 회사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TV 제조사였습니다. 첨단 디지털 TV 제조사였는데요. 이런 첨단 디지털 TV 제조사가 자기의 그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저가 제품의 대명사인 전구를 만든 거죠. 이 전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구에다가 정보통신 기술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했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내가 놀러 갔던 지역의 사진을 딱 찍은 거를 손으로 검색하면 그걸로 전구 색깔을 바꿔줍니다. 일종의 무드등이죠. 이렇게 바꾼 전구를 어디서 판매했냐면 새로운 시장에 판매를 시작했죠. 애플 앱스토어 오프라인 마켓에 판매를 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 오프라인 마켓은 실제로 가보면 과거의 오프라인 마켓에는 살 게 별로 없었죠. 뭐 액정 그 덮개 같은 거 했는데 막 가격이 막 터무니없이 비싸고, 뭐 이어폰 터무니없이 비싸고. 그런데 그런 터무니없는 시장에 애플바들이 구매를 하는 시장에 전구 3개가 30만 원밖에 안 하고 감성팔이가 가능한 전구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제품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제조업, 저부가 가치 제조업의 첨단 ICT 기술과 여기에 감성팔이 서비스를 접목하고 이런 고객들이 있는 시장에 출시를 했더니 시장에서 반응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액세서리라는 제품들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시장의 반응을 보고 필립스는 필립스 전제에서 필립스라고 노얄 필립스 이름을 바꾸면서 이런 류의 제품 만드는데 많은 뉴스를 할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제조업 강국이죠. 이 제조업 강국인데 이런 기존 제조업 제품에 첨단 ICT 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접목시키지 못하면 사실은 선발주자와 후발주자 사이에 낑겨서 난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2014년부터 그렇게 열심히 IoT에 관련된 홍보와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IoT는 제조업과 그 다음에 소비자 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여기에 ICT 기술을 융복합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융합을 통한 신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 매직에코에서 만들었던 제품들인데요. 저부가 가치였던 조명에다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연결시켜서 뭐 누미스마트 같은 제품을 만든 적도 있고요. 전기 콘센트에다가 역시 플랫폼을 접목시켜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스위치를 만든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융복합 제품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IoT 산업은 하나의 도메인, 하나의 리더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IoT 산업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IoT 생태계는 크게 4가지 이해 당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칩 제조사들이죠. 이런 칩 제조사들은 기존의 기술을 향상을 통해서 아주 크고 저효율적인 제품들, 비싼 제품들을 SoC 기술 같은 새로운 형태의 발전을 통해서 아주 고성능으로 작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PC의 강자였고, 그 다음에 모바일 시장에서 힘을 못 썼죠. 그래서 이런 IoT 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인텔은 이제 이런 IoT 디바이스로 개발했던 뭐 아두이노와 호환되는 갈릴레오, 그 다음에 인텔 에디슨, 인텔 고성능 플랫폼인 줄, 이런 사물 인터넷 제품들, 그 다음에 웨어러블 제품이었던 인텔 퀴리 같은 플랫폼을 쭉 개발해서 IoT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 매출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서버 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었죠. 하지만 이런 IoT 관련된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은 기존의 이런 거의 모든 사물에 이런 통신 장비, 센서, 액추에이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보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도 IoT를 굉장히 좋아하죠. 특히 IoT를 누가 좋아하냐면 무선 통신 사업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스마트폰 전화기 가입자가 5,50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5,500만이 무선 인터넷을 쓰고 있죠. 이게 말이 되나요? 태어나기 전부터 전화기를 양손에 들고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5천만인 나라에서 최대로 많이 팔면 얼마나 팔 수 있을까요? 기존의 전화기를 손이 2개니까 1억 대까지는 팔 수 있겠죠. 기존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제품이 좋긴 하지만 한 명당 1대 정도밖에 못 파는 게 시장의 한계입니다. 이미 시장이 클 때까지 커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물에다가 AP를 부여하고 그 AP를 통해서 다달이 월정액을 받을 수 있는 IoT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은 통신 3사한테 굉장히 메리트가 큽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신사들도 이런 IoT를 통한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IoT의 또 다른 이해 당사자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구글 같은 회사죠. 구글, 애플, 뭐 이런 MS 같은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장악한 회사들은 이 IoT를 통해서 플랫폼 비즈니스 관점에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여기에서 모이는 어떤 트래픽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ICT의 최강자들, 뭐 아마존 에코의 음성인식 AI 기술들이라든지, 구글의 뭐 텐서플로우 기반의 AI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MS, 그 다음에 애플, 뭐 이런 다양한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IoT의 플랫폼을 장악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겠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관련돼서는 사실 다양한 스타트업, 그 다음에 기존의 ICT 대기업들이 아주 열렬히 관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아주 다양한 산업에 존재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입니다. 기존의 제품을 팔았는데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마진율이. 여기에 ICT를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접목시킴으로써 원가 상승은 최소화시키는 대신에 소비자의 만족도를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 서비스 한계 또는 새로운 영역의 개척을 원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IoT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드웨어 네트워크 플랫폼은 ICT 관련된 회사들이 주로 중점적으로 관여를 한다면, 서비스는 거의 모든 산업 도메인에 있는 단체나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2014년도의 IoT 시작점에 비해서 지금은 이런 서비스 사업자들 관심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IoT 비즈니스는 다양한 산업 이해 당사자들의 서로에 대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시장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